네, 어제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54주기였죠. 그리고 젊은 청년의 아픈 희생으로 일궈낸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런 희생을 막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담당하는 곳,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안종주 이사장 모시고 산업재해 현황은 어떤지,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산업재해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생긴 곳이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리 시청자들 이름 들어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공단은 이제 1987년에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떠나지 않게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 각종 유해 요인에 노출돼서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전문 기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산하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또 교육원, 또 우리 호흡보호나 그다음에 무슨 이 안전하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인정해주는 인정원, 그리고 스마트 안전 기술원 등 그런 게 있고요. 전국에 31개 지역 흩어져 있어서 지역본부나 지사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터 현장을 방문해서 어디가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지원을 하고요. 또 안전시설이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이나 감지장치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직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근로자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제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중대재해가 나면 사망사고 나면 고용노동부를 도와서 그렇게 사고 조사 이렇게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인증사업 이런 것들 다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 폭발이 나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까지도 지키는 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실제 산업재해가 얼마나 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산업안전 선진국 독일, 그다음에 일본, 영국에 비해서 진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산업재해는 연간 한 13만 명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연간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고로 숨지는 사람들 한 800명 안팎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직업성 질병들, 암이라든지 또 뇌심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분이 1,2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영국보다 한 10배 정도 많고요. 10배나 영국보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 독일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 그렇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망자 숫자로 하는 건 아니고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 그래서 근로자 10,000명당 사고로 숨지는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그게 사고 사망 만인율이 0.3대로 진입했습니다. 그 비율이 조금 그전에는 0.4대였는데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고 사망 만인율 조금 낮아졌지만 그 비율만 보면 영국의 10배니까 빨리 좀 줄여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망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우리 경제적인 손실도 크죠. 그렇죠. 1년에 한 3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1년 예산의 한 77% 정도 상당히 이제 그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우리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의 생명, 건강이지만은 또 국가적 경제 손실도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이 많이 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전공단에서 보기에는 어떤 이유들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우리가 산재는 진짜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요인이면 그것만 우리가 철저히 막으면 되는데 그래서 첫째로 가장 먼저 산업 구조가 아무래도 산재에 취약한 건설 또 제조업 이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영국 같으면 이제 금융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전 52 미만 사업장 비율이 전체의 한 98%, 네. 한 전국에 300만 개 중에서 한 280만 개로.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안전 그다음에 보장에 이제 투자도 좀 많이 할 수 없는 기업들, 그다음에 작은 기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은 자기들 직접 하지 않고 예. 소위 우리가 흔히 하청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위험에 외주하는데 막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예.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고령 근로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 참 줄이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전 의식과 문화도 매우 중요한데 과거에 우리 오랫동안 우리 산업 하던 60년 70년대에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건설하고 고속도로 빨리 네. 건설하고 집도 아파트 빨리 짓고 하는 문화가 지금도 여전해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네. 상당히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식과 문화를 빨리 바뀌어야 되고 설마 우리 기업한테는 이런 사업장에서 나겠어? 또 나는 나겠어? 이런 아직까지 그런 측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그러네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산업 구조의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의 안전 의식과 문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사고가 줄지 않는데 그런 사고 예방을 좀 줄여보겠다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군다나 대상이 확대됐어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상당히 기업들이 반대도 심했고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2년이 지났으니까 실제 산재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네.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참 단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할 만한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1월 27일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소위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사실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연간 그 중대 사고가 일어나는 그 비율이 전체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5인 이상 50인 그 미만이나 또 5인 미만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5인 미만은 현재 중대법에서 아예 아직까지 제외돼 있고요. 아직 제외돼 있고요. 올해 1월 27일부터는 이제 중소기업의 대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효과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812명까지 내려왔지만은 네. 이게 이제 중대법의 효과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하려면 조금 더 한 적어도 3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2년도 1월달에 이 부임을 해서 예. 많은 현장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현장을 가는데 네. 대기업 현장 가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을 중대법에서 문제가 되면 그 최고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안전 인력을 많이 좀 채용을 한다든지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예.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러네요. 아직까지 중소기업에는 뭐 그렇게까지 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고가 실제로 많은 곳이 이게 소규모 영세 기업들에서 많은데 거기 시행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줄고 있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분명한 통계로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많은 현장에 지금 안전 인력을 늘리면서 준비를 적극 많이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예, 중대사고 가계에 비해서는 이제 하향 곡선을 계속 꾸준히 해왔으니까 이제 1년에 막 1, 2년 사이에 100명, 200명씩 줄면 이거는 그 효과 확실하다 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증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많은 영세 기업들, 영세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거긴 대기업과 달리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1년에 거의 1조 가까운 예산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융자 사업도 있고 직접 그 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인력도 부족하고 안전 인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자기 안전 투자할 만한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이라든지 또 기술 지도라든지 또 직접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 많이 좀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조금 지원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죠.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늘어난 요인이 복합적이지만 그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게
이른바 노동약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택배 종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산재 위험에 좀 특히 취약하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 이제 거의 뭐 내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저희 진입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면 60세 이상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더 좀 많은 70세 넘는 근로자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사고 위험 특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판단력도 떨어지고 예. 근력들도 떨어지고요. 근데 인력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없으니까. 현장에 잘 오질 않습니다. 예. 20, 30대는.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근에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예. 아파트나 건물도 못 짓고 그다음에 배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고 우리 산업 현장이 서버리겠네요. 심지어 농촌에서 그 배 사과 과실도 못 따고 깻잎도 못 따는 예. 그런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우리 말도 서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해서 실제로 이제 특히 또 위험한 현장에 많이들 이분들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숨지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100명에 가깝습니다. 100명 외국인 예, 근로자가. 100명.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들 하는 이제 특히 코로나로 해서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난 배달 근로자들 같은 예. 플랫폼 노동자도 1년에 한 50명 가까이가 이렇게 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가 송출 하는 국가에서 들어오기 전하고 전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교육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교육 시간도 늘리고요. 교육 시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통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예. 또 여기 이주민 오래된 이주 그 여성 노동자들 그 통역사로 써서 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관련되는 앱을 좀 전용 그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을 개발한다든지 또 직접 그 외국인들이 많은 현장 산업단지를 찾아가서 하는 안전 교육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네. 택배 종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 어디가 좀 그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다.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안전 이 수칙을 좀 잘 지키는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에 따른 택배하니까 새벽 노동, 우리 아침에 식사를 대용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야간 노동자, 새벽 노동자들은 매우 소위 그 뇌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거기에 대한 예방 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실제 영세 기업주들이 좀 더 신경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 측면에서 뭐 위험성 평가 제도가 있다는데 이 위험성 네. 평가 제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위험성 평가 제도는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은 2012년 한 10년 조금 넘는입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됐는데 예.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의무화, 강제 조항 이런 게 없어서 예. 그렇게 잘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저희들이 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을 대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의 규제 감독 위주에서 예.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노사가 함께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자율적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을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 효과는 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이나 외국에서는 이 도입을 해서 큰 성과를 본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자율성을 좀 높이고 책임을 예. 강조하는 거네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대재해 예방의 이제 핵심 수단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올해 1월 27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예. 저희들 1일부터 8월 달까지 약 42만 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해서 쉽게 위험성 평가를 한번 들어와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와서 좀 자체적으로 해보도록 수 하고 있도록? 그래서 조금 부족한 이런 데는 예. 뭐 컨설팅을 하거나 또 우리가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조금 영세 중소기업들이 적극 좀 활용을 했으면 하고요. 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색을 활용한다. 그러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뭐 고속도로 뭐 교통 유도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데서 조금 제가 아이디어를 좀 얻었고 그래요? 작년에 시드니에 갔더니만 11월 달에 예. 배달 노동자들이 눈에 잘 띄는 형광록색 헬멧이나
배달복이나 배달통도 그렇게 해서 비 오는 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많이 좀 봤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우리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올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시범 사업이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희도 슬로건은 색적 안전, 색이 곧 안전이다. 아, 색즉 안전. 색적 시공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은 때로는 강렬하게 눈에 띄는 색. 그게 10마디 글이나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런 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런 그 색의 강렬한 이미지와 함께 형태 이런 게 결합되면 분명히 뭐 우리 이륜차 배달 노동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유심히 보면 거리에서 그 배달 노동자들이 거의 다 검은색, 시커먼 그런 헬멧이나 옷을 입고요. 배달통도 시커먼색이에요. 그러면 이 야간이라든지 비 오는 날 이 다른 운전자 자동차들이 갑자기 뭐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뭐 근본적으로 줄이지를 못하겠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그것을 본 시민들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거리의 풍경이 바뀌었을까? 안전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럼 그 헬멧이나 옷의 그 색깔을 좀 떼게 하는 게 안전공단이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실제 회사들이 그렇게 색깔을 있는 걸 착용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 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큰 회사는 맞춰서 좀 하도록 하고 좀 영세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재정 지원을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대구하고 부산에서 한 뭐 10명 정도 50만 원씩 지원해서 저희들이 뭐 그렇게 현재 시범 사업을 이제 11월 달 쪽으로 시작할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겠네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산업재해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아무래도 안전 불감증이 좀 여전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한번 중대 사고나 큰 사고가 난 그 사업장이나 또 그런 주변에 바로 그런 걸 본 그 근로자들은 의식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자기가 10년 혹은 20년간 그 사업을 해오면서 그런 중대 사고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뭐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와서 해서 그런 것들 대표적인 이제 안전 불감증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업주는 곧 그 생산이 그 이익이다. 그 맞는 말이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안전도 곧 이익이다. 안전도 이익이다. 가지고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지는 않은 일터에서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일을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일터가 우리 자녀가 일해도 안전한가? 아니면 나 자신이 거기서 10년, 20년 안전한가?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근로자들도 자신이 하는 자신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이자 또 잘못하면 또 동료를 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의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중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좀 행동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기 자녀가 그곳에서 일을 해도 안심하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산업재해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이 조금 와닿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